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는 이번 주말 탄핵 찬반 집회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 세 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을 착수하면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당장 박 대통령 측 변호인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를 곧 지명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정미 재판관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심판을 종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결정이 됐을 때 그 후에 따르는 이 심각한 후유증은 예상할 수 있다. 충분히 더 변론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진행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이정미 재판관 본인 임기 전에 심판을 종결하려고 한다. 충분히 더 변론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장 교수님, 네. 국회 측에서는 이런 일들이 재판의 지연의 핑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반박하고 있죠. 어떻게 상황 정리하시는지요? 양쪽에서는 공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정치권의 싸움으로 변질됐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한철 소장이 이미 퇴임을 했는데 박한철 소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통령이 추천하는 몫이지만 대통령이 물론 직무정지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추천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금 깨진 여러 가지 여론적인 압박이 상당히 강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한 것이 지금 관심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편안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유고 상태에 있을 때 권한대행이라도 이것을 자연스럽게 추천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고 임명 여부를 결정하면 될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아예 지금 권한대행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정미 후임은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몫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절차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뭐 헌재 행정적 조치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탄핵 심판과 연관을 시킨다거나 관련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기존의 지금 탄핵 심판의 어떤 틀거리를 좀 흔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뭐 이 의도가 이 안에 깔려 있다. 사실은 이정미 재판관이 이제 퇴임을 하게 되면 사실 7명이 됩니다. 그러면 헌재 의사결정구제 심각한 왜곡이 되고 파행이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막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대법원장에 의해서 지명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네. 대법원장이 이번에 지명할 그 순번이 된 거죠. 그래서 8명으로 일단 해놓으면 그다음에 이제 다음 차기의 정권에 들어서면 그 대통령이 한 명, 박한철 소장의 목까지 하면 9명이 채워지는 것이지 이거 자체는 굉장히 행정적인 조치인 것이지 이거 자체가 지금의 탄핵 심판과는 완전히 무관한 얘기다. 무관한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에서는 일단 최종 변론 기일이 끝난 후에 인선 절차를 발표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대법원의 입장은 뭐냐면 자기네들의 이번에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는 게 내정하는 게 이 재판 일정을 또 조정하는 그런 변수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최종 변론이 끝난 뒤에 이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후임을 이렇게 지명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한 조치이고 그렇게 근데 미리 이렇게 밝혔어야 돼요 사실은. 이걸 지금 와서 한 거는 여러 가지 좀 상황을 여론이 흐름이라든가 좀 눈치를 보다가 한 측면이 있지 않냐는 그런 지적도 사실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헌재가 단순히 탄핵 심판만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헌재 주요 업무 한 6개 중에서 그 법률의 유연 결정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정당 해산, 헌법 소원 인용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가 탄핵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들도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이런 5가지, 6가지 업무가 계속 중단 없이 가려면 네. 이러한 것들을 성원이 기본적으로 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목
원래 지금 물러난 박한철 소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명 몫이거든요. 대통령 몫인 경우는 과연 대통령 직무가 정진된 대통령을 못하기 그걸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과연 권한대행이 그걸 지명할 권한이 있느냐 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대법원장 몫은 이게 추천하면 예. 청문회만 거치면 대통령이 그냥 황교안 대행이 임명장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박한철 소장이 물러날 때 7인 체제에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정미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완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에 괜히 맞춰서 이걸 하는 것 아니냐. 맞춰서 이 90일 동안 하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뭘 심리를 종결하는 이런 인상이 되지 않도록 그게 어느 시간이 적당한지는 그래서 그런 거에 관계없이 판단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대법원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논란들이 계속 확대 재생될 경우에 후임 인선을 철회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런 지금 논란이 확대가 되면은 예. 저기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왜 임명하느냐라고 하면서 만약에 지금 야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왜 임명을 하면은 이제 또 8명이 되는 거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근데 임명 절차가 한 달은 걸립니다만은 그러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고 봅니다만은 혹시 이것 때문에 논란이 이 될 경우에 탄핵 심판 결정이 조금이라도 늦어질 기미가 보이면 야당이 왜 지금 이 시점에 그걸 발표하려 그러냐라고 반대할 거는데 저는 원래 예정됐던 이 탄핵 선고의 일정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관계없이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몫을 지명하지 않겠는 할 것이다. 사실 이제 박 대통령 측은 근데 이번 일을 좀 예사롭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최종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 더 이야기할 것이 많다면서 추가로 증인 신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야당은 헌재를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이야기 들어보십니다. 급기야 어제는 최종 서면을 제출을 거부하고 대리인들에 이어 자유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흉대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황 대행이 끝내 승인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지시 때문인지 친박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대선용 선물인 것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측 대리, 친박들이 헌법재판 절차에 시비를 걸고 불복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헌정 파괴 행위이고 탄핵의 당연성을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민주당 측 헌법질서 위반을 탄핵 사유로 내세우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 있다는 언동 자체도 자기 모순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국정농단도 몰라 모자라 법정농단까지 벌이고 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불복을 미리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헌정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교수님, 박 대통령 측 아직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헌재가 요구한 최종 서면도 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시죠? 그렇죠. 뭐 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거는 안 내놓고서 증인을 추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지연책이 뭐 거의 노골화돼 있다는 생각뿐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대통령 대리인단이 해야 되는 거는 법리 다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게 탄핵의 사유가 안 된다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 다른 얘기들을 하고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또 신청된 증인들은 출두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사실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엊그제 이제 김평우 대리인이 나타나서 뭐 예컨대 뭐 내란의 얘기라든가 아스팔트의 피. 특히나 이제 뭐 국회 이 재판관을 국회 대리인이다. 뭐 이건 사실상 거의 헌재의 어떤 재판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헌재가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그 결정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그런 어떤 노력의 일환이라고 뿐이 파악이 안 되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은 사실 법치주의를 지금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되는 어떤 사법부에 있는 법 쪽에 있는 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헌재 한 명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부터 하나하나 예. 다 법적인 거는 제대로 지켜가야만 이것이 안정된 민주주의가 이제 실질적으로 공고가 되는 것이지 이 법을 지켜야 되는 변호인들이 오히려 법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장면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이제 다소 무리한 표현이 있었어도 귀담아 들을 이야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은 사법적인 질서는 헌법적인 질서고 헌법적인 질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판부에서 결정하기 전에는 국회 측
입장과 대통령의 대리인단의 입장이 공정하게 서로 조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서 재판관을 앞에 두고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서 보면 7인 체제가 승률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예. 8인 체제보다 7인 체제를 하면 2명만 여기에서 기각으로 해버리면 이것이 기각 결정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차원에서 공정성과 무기대등의 원칙 그리고 항변권을 보장하라. 이렇게 지금 강하게 지금 헌재를 압박하는 것이고 예. 국회 소추인단 측에서는 조속히 이것을 결정을 해야만이 국론 분열과 여러 가지 국가 안정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양쪽이 충돌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어느 쪽을 편들기보다도 재판부에서 예.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단을 내리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네. 법리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 자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자체를 흔들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흔드는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아니라? 증인 신청도 할 수 있고 준비 서면도 계속 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준비 서면 준비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것은 8명의 재판관이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이것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형사상이라도 민사재판을 개인적으로도 해보면 예. 상대방이 주장을 할 때 내가 이거 대해서 반박을 하고 내 의견이 옳다고 주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실행 중개하면서 이것까지 해석해 줄 필요는 없다. 다만 이것을 놓고 이 결정권자는 헌법에 보장된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결정을 우리는 주시해야 될 필요는 네. 있다고 봅니다. 그저께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변론한 거를 보면 김평우 특히 변호사 한 거를 보면 뭐 법리적으로 뭐 좀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 이런 탄핵 사유는 섞어찌개식이라고 해서 이제 뭐 13가지를 그렇죠. 나열했는데 사안별로 해야 되는데 네, 딱 해서 오히려 헌법 위반,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 사항을 이런 걸 거론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헌재 해석을 5가지로 정리해달라고 다시 나중에 코치를 해주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야기를 한 거 이런 것들은 남대로 뭐 설득력 있는 측면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변호가 제대로 되려면 법리적인 논쟁을 치열하게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여론을 마련했는데 그러나 그날 그 모든 거는 너무 이 과도한 이 시간 끌기 전략에다가 과도한 또 이제 헌재에 대한 어떤 협박성 발언까지 소위 또 국민들 많은 다수의 국민들에게도 위협적인 이런 발언을 한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 아스팔트가 뭐 피로 어떻게 된다든가 내란이 있을 수 시간전 내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저도 정치 기자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진보 보수 양쪽에서 듣기가 어려운 얘기를 이런 걸 한 거를 그런 것들은 네.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법률적 논쟁이 하던데 현재도 보면은 이 시간 끌기 전략을 위해서 답변서도 안 내고 예. 또 고영태를 다시 증인을 해달라고 또 요청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를 계속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마지막 남은 기간까지도 이런 바로 법리적인 논쟁 그리고 여론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 측의 마지막 카드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것이냐, 출석하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가 남아 있는데 오늘 또 대리인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증거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출석할 필요가 아직은 없다. 이런 취지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헌재는 26일까지 밝혀라. 출석할 건지 안 할 건지. 사실은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때까지 어떤 과정을 지금 다른 얘기로 증인 출석이라든가 다른 얘기로 지금 메꿔가고 있다. 근데 어쨌든 27일이 넘어가도 사실은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그때 중대결심 비슷하게 해서 뭐 전원 사퇴라든가 뭐 이런 방식의 어떤 것들로 해서 헌재 결정을 오히려 무력화시키고 이것을 정치 공세하려고 하는 그런 일환으로 많이 이제 전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지금의 상황에서는 27일까지 헌재가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뭔가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시할 게 없는 거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고영태, 최순실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을 한다. 사실은 이건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어제 이제 김평우 그 대리인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 예컨대 내란 얘기, 이 내란에 준하는 부분.
특히나 이제 뭐 지금 이 정세균 네. 국회의장이 사실상 집권으로 상정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합의를 못해서인데 거기 요건이 있습니다. 내란에 준하는 상황이 되면 집권 상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내란이라는 얘기가 사용이 된다면 네. 집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거가 될 특검위원장이. 수도 있다.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 이제 또 관심 있는 부분이 청와대 측의 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선고의 전에 즈음에서 자진 사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제 와서 하야를 거론하는 것은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궁색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도 주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의 자진 사퇴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먼저 이야기했는데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오늘은 좀 발을 뺐습니다. 장 교수님, 네. 사실 이제 여러 발은 뺐지만 그래도 정치권에서는 이거 검토해볼 만한 카드 아니냐. 특히 여권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소위 말해서 질서 있는 퇴진. 지난 4월인가요? 지난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이 국회에 간 것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하면 질서 있게 퇴진을 하고 내가 하야하겠다. 4월 말 퇴진, 6월 조기 대선. 조기 대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그때 야당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는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고 한들 대통령한테 크게 이득될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하야를 하면은 민간인 신분으로 가는데 하야의 전제 조건은 닉슨 게이트처럼 닉슨이 하야할 때처럼 상원에서 그때 당시에 상원에서 결정하기 전에 대통령이 하야하고 다음 대통령 포드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야당이 여기에 동의를 해서 다음 정권이 누가 들어서든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것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 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 태극기 집회와 그리고 촛불 집회가 부딪히는 이 상황에서 야당이 여기에 합의해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속으로는 합의해 주고 싶어도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법적인 처리를 받으면 퇴임 후에 받으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통령이 가진 여러 가지 특혜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왜 자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일부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최근에 있던 보역 갈등 구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이냐 기각이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혼란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그때는 그러면 야당이 책임질래? 이렇게 야당을 지금 압박하는 것이고 네. 이것은 야당을 압박한다기보다도 오히려 민주당이 문재인 대표를 압박하는 카드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갔을 때 문재인 대표가 말을 계속 바꾸지 않았습니까? 총리를 빨리 야당에서 사는 사람 세우겠다. 근데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안 했고 그러면 내가 하야할 테니까 알아서 합의해라. 그것도 네.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된 이후의 책임은 누가 질래? 이런 것을 지금 영리하게 한국당 측에서 이것을 야당을 향해서 정치 공세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대통령 이 하야설은 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여권 일각에서 그중에 에드벌룬으로 띄운 거예요. 일단은 제가 에드벌룬을 띄웠는데 에드벌룬에 누가 이제 바람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상당히 이제 이거 사실상 가라앉는 네. 이런 국면이고 실제로 당분간은 다시 거론되고 실현 가능성은 좀 적어요. 제가 실현 보기에는. 가능성이 적다. 왜 그렇게 돼? 근데 정우택 원내대표 등이 거론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아까 말씀 명분은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가 이게 극한 대결로 가니까 한쪽에서는 기각 인용되면 내란하겠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기각하면 혁명 뭐 이런 성이 나오니까 이런 걸 좀 막아보겠다고 하는 충정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을 이 새누리당이 어떻든 지금 어찌 보면은 뭐 새누리당의 그동안 만든 지주였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뭔가 나름대로 좀 보호해 주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겹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렇게 에드벌룬을 띄워봤는데 네. 에드벌룬을 띄운 게 보려면 두 가지를 본 거죠. 하나 야권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다음에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국민 여론이야 당연히
이 정치적 해법에 이거는 결국에 대통령 하야를 통해서 반대급부로 사법 처리를 면해주든지 네. 사법 처리를 완화해주든지 뭔가 나와야 되는데 국민들은 당연히 여론은 부정적이고 야권에서 대선을 앞둔 국면에서 어떠한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진 대선 주자라도 자기가 표를 까먹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거를 수용을 해줄 수 있는 대선 주자는 사실 없어요. 어찌 보면 권력의 오히려 속성이다. 오히려 대통령이 네. 대통령 경쟁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뭐 포용의 정치다, 화합의 정치다 해서 일정 정도 뭐 해가지고 뭐 무슨 사면을 한다든가 뭐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예. 지금 그런 걸 할 수 있는 주체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도 뭔가 움직이기 불가능하고 대통령도 실제로 이 소위 이런 하야는 예. 본인에게 득이 안 된다고 안 아마 된다.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 건너가는 쪽이 되는 거 아니냐. 이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데 이건 분명히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탄핵이 되면 사실상 자유한국당은 당명 개칭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탄핵당이 됩니다. 탄핵 받은 당. 사실은 후폭풍이 또 온다. 대선을 치르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의 낙인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뭔가 뭐 대선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이제 탄핵이 받게 되면 사실상 집권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친박 세력으로부터 상당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공격이 받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뭔가 타겟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 측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정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야를 한다는 것을 그거 시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가까스로 지금 친박 세력 결집을 해놓고 뭐 태극기 집회다 뭐 이러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도 완전히 해소가 돼버리는 뭐 이런 장면들이 또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탄핵을 또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 이게 막판에 이제 탄핵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비난까지 감수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론까지 불리해질 것이다. 사실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나름 이제 어떤 당에서의 어떤 계산법을 통해서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띄워본 건데 사실은 양쪽에서 여의치 않은 거죠. 근데 탄핵의 결과는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낙인을 찍힐 수도 있고 굴레를 벗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일정 부분 국민들이 원하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카타르시스를 일정 부분 느끼기 때문에 네. 일단은 심판이 끝난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또 계속 또 이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낙인 효과보다도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환부를 도려내면 예. 다시 정상적으로 새살이 돌아나고 그리고 다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당이 보수와 진보가 양당 체제가 건강하게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처를 빨리 도려내고 보수 정치, 보수 정당의 원리로서 이런 것을 새롭게 창조력 파괴를 하는 예. 발빠른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오늘 갤럽의 여론,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을 했어요. 또 반면에 이재명 시장이 다소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뭐 여기서 가장 주목해 볼 부분은 안희정 지사의 이 침체. 상승세가 사실 꺾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지지율의 부분은 트렌드인데 트렌드가 상승 곡선이 꺾였다는 거는 여기서 어떤 새로운 아주 중대한 모멘텀이 없으면 사실 재반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 전 대표도 사실은 꺾였어요. 그러니까 문 전 대표도 지금 이 지지자들 보기에는 상당히 좀 답답함을 보여주고 있다. 뭔가 새로운 어떤 출구를 못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여기 나타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시장에게로 야권 지지자들이 상당 부분 흘려갔고 안철수 전 대표에게도 갔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명의 이제 이 후보 중에 한 명이 이제 주춤하고 있는 사람이 황교안 대행 아닙니까? 네네. 황교안 대행 뭐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출마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어쨌든 그런 모호성이 가중이 되고 여기서 뭔가 이제 당선 가능성도 사실은 높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의 어떤 지지자들도 여기다가 오히려 내는 것보다는 내가 오히려 네. 당선 가능한 사람에게 오히려 보내는 게 나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약간의 유보층으로 이제 넘어가거나 아니면 안희정 지사에 가거나 뭐 이런 일들이 네.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안 지사의 선의 발언, 문 전 대표의 분노 발언 이게 다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1% 두 사람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가 1%포인트 하락했는데 예. 사실은 뭐 원론적인 얘기다만 그 원래 그 플러스 마이너스 3.1
오차 범위로 따지자면 1% 하락은 하락이라고 보지는 사실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안희정 지사가 한 달 이상 한 달여 동안 소위 말해서 지지율이 한때 4%, 5%에서 한 4-5배 뛰어가지고 20%까지 올라왔거든요. 계속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어떻든 상승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주춤하거나 예. 상승세가 꺾였다고 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는 원래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까 1% 떨어질 수도 있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이 떨어진 거는 요지는 뭐냐 하면 안희정 지사는 선한 의지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한테까지 선한 의지를 가졌는데 뜻대로 안 됐다라고 한 역시 이거에 타격이 컸던 것 같고 타격이 있었던 것 같고 문재인 전 대표는 지도자가 그걸 또 그걸 반박하는 과정에서 지도자라는 표현에 분노라는 표현은 그렇게 사실 적절하지 않았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플러스가 안 되는데 여기서 어떻든 두 사람 중에 추격자는 계속 추격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추격자의 지지세가 꺾였다는 게 사실은 안희정 지사로서는 좀 아픈 부분이라고 사실 봐요. 이제 안희정 지사 1차 위기를 맞았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호남 지지율을 보니까요. 또 사실은 많이 떨어졌어요. 호남 지지율에서. 그런데 오늘부터 다시 호남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장 교수님 어떨까요? 네. 새로운 반등의 계기,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했는데 일단은 추격하는 자가 올라가다가 네. 꺾이면 다시 반등하기가 상당히 지금 호남 지지율을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11%포인트가 오르고요. 안철수 전 대표도 4%포인트가 오랐는데 호남에서 안희정 지사만 3%포인트가 하락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연정의 함정이라고 봅니다. 대연정의 함정이다. 대연정이라는 것은 중도층과 보수층을 겨냥한 손짓 아니겠습니까? 2차 결선에 가기 위한 안희정의 카드였다. 거기까지는 성공해서 20%가 돌파가 됐는데 결국은 대연정이라는 것은 보수층을 끌어안는다는 것은 선명성에서는 여기에서 진성 당원들한테는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상당히 실책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일단은 꺾이면 다시 반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지금 안희정 지사의 여론적인 지표고 이 지표가 회복하지 않으면 예. 결국은 야권은 조직선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조직선거에서 앞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다시 갔던 보수층이 대거 유입해서 안희정 지사로 갔던 왜냐하면 보수층이 지금 어디에 가서 놀 운동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수층은 지금 지리멸렬해 있고 탄핵의 결과가 끝나야만이 보수층이 다시 활동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임시적으로 안희정 지사가 외연 확장하고 연정론을 들고 나오니까 거기 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분이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여권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도 좀 관심인데 안 지사와 마찬가지로 좀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의미에? 계속 주춤한 거죠. 그런데 그 속도가 사실은 안희정 지사보다 더 빠릅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이 정치는 가능성이 예술이라 그러는데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얘기가 뭐냐면 이 후보로 될지 안 될지 모호성. 특히나 이제 보수층에서 가장 많은 고려를 하는 이 유권자들이 많이 고려하는 부분은 사실 사표를 방지하는 겁니다. 이제 보수층 중에서도 이제 연로하신 분들 이제 뭐 이분들이 이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내 표를 해서 누굴 뽑았다. 뭐 이것에 대한 어떤 자긍심 이걸 굉장히 많이 갖는데 뭐 보니까 이제 당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가 사실상 안희정 지사에게 상당 부분 넘어간 즉 사표 방지 심리가 넘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뭐 출마한다 안 한다는 그런 부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이 계속 추락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번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최순실 사태 같은 것이 터지면 거의 국민 유권자들은 어떤 투표를 하냐면 회고 투표를 합니다. 즉 지난 것에 대한 어떤 평가. 책임론을 규명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서 투표하는데 사실 여권이 여기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권 후보에게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그런 맥락 속에서 조금 뭔가 기대를 가졌던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줄어들었다. 그런 속에서 오늘 또 악재가 불거진 것 같아요. 황교안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를 만들었던 것이 또 야권의 공격 소재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뭐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를 어느 정도 만들었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원래 이제 총리 때 보면 시계라든가 기념품으로 제작을 하죠. 넥타이라든가
뭐 몇 가지 무슨 스푼이라든가 세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외국 손님이라든가 국내외 손님들한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원래부터 있던 거를 직함을 수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뒷면에 그렇게 수정을 했더라고요. 수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그런 걸 총리 때도 나누는 줘요. 가까운 방문객이라 했는데 근데 어떻든 미묘한 시기에 그렇게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거를 호칭을 바꾸는 거는 저는 그냥 바람직한 모양상 좋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를 만들지 말고 특검 시계를 잘 연장해라라고 네. 야당은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힐난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시면 뭐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정치 선전 프로파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황교안 대행 입장에서는 100% 홍보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성공이다. 이 시기에 이런 것을 박아서 준다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선거법이라 이런 것은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했을 것이고 물론 다 물어봤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선관위에. 그랬을 때 이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대통령이 어떤 권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 시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선보였고 예. 언론이 이것을 받아서 대서특필 해줬고 이렇게 봤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음을 들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음을 들킨 것이다. 향후 행보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대선 주자들의 새 불리기 인재 영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전문가 모임을 출범했어요. 70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의 국민 성장과 비교가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쪽이 1,000명 가량 되고 한쪽이 700명 가량 된다는데 사실은 이건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국가들에게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정책의 어떤 작성, 정책을 만드는 하나의 전문가 역할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이런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거든요. 사실 몇십 명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참여 정치의 어떤 이러한 부분도 있고 네. 거기서 어떤 분이 또 어떤 정책, 좋은 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많은 국가들,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막 세대결 또는 뭐 줄 세우기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내실 있는 어떤 정책진,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 정책진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다, 어떤 정책이 만들어졌다, 뭐 이걸 중심으로 경쟁하는 봐야 될 것이 것이다.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뭐 근데 그런 다른 캠프로 갈까봐 이렇게 좀 잡아두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 저는 이 700명, 1000명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아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제 아는 교수님, 여기도 교수님이 나와 계시지만 이제 제가 아는 사회과학 교수들이 보면 다 만나면 서로들 저녁 먹으면서 너는 어느 캠프에 뭐 자문 교수로 들어갔느냐 서로 자주 물어본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보면서 여기에 보면 명단을 또 100%다 공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부는 공개하고 일부는 안 했는데 네. 그러다 보면 사실은 한때는 둘 다 같은 야권 주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부 교수는 양쪽에 다 이름이 들어간 교수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수들이 가서 옛날에는 교수들이 가면 무조건 정치 대선 주자를 놓으면 폴리페서라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예. 그런 말까지 꼭 붙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많은 수가 한 건 그냥 몇십 명이 가서 도우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웬만한 정치학 교수, 경제학 교수, 사회과학 관련 교수들이 네. 다 주요 대선 주자, 이제 여당 대선 주자들한테 가서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줄 세우기 경쟁하는 같은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뭐 겹치기로 또 들어가 있는 분이 있는지 아닌지도 궁금한데 섀도우 캐비넷은 정당 내부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당 정치가 이래서 보수 정당 파당이라는 얘기를 듣는다. 정당이 제도적으로 뿌리를 내렸다면 외부에서 끌어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끌어들이면 이 정당의 정책성과 정강 정책과 컬러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저기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아무데나 가서 그 정당에 맞게 제조를 해주는 제조사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시점이 상당히 탄핵 국면이고 탄핵이 아직 결정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영입 경쟁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좀 따가운 눈총이 저는 뭐 안타깝다고 그런 봅니다. 측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뭐 내각 명단을 만들고 있다, 그게 뭐 유포된다, 또 아니다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것도 문재인 전 대표가 애초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만간 내각에 대해서 미리 발표를 하겠다. 왜냐하면 인수위를 구성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하고 근데 그 이후에 또 나타난 것이 이거에 대한 청문회라든가 검증 기회를 이번만은 갖지 말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 오만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검증을 네.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정치 아니겠습니까? 사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조기 대선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인수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또 인정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예비 지금은 이번에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은 2개월 만약에 조기 대선을 치를 될 경우 불과 2개월 반 후에는 새 정부가 들어설 그래야 겁니다. 되죠. 그럴 거면 이제 차관의 참모들이 바로 나오는데 인수위 과정도 못 거치고 그래서 예비 내각을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준비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명단에 놔두는 거는 분명히 가짜 뉴스고 페이크 뉴스입니다. 요즘에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들이 너무 유행하는데 국민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고 이런 거는 이 선거를 에 대해서는 나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이런 의도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수사 의뢰를 법적 조치를 한다는데 예. 이런 거에 대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보고 아마 여기에 보니까 오늘 아침도 이게 이제 신문에 나오니까 저한테 카톡으로 이 사실이냐? 명단을 보내줄 수 있는 게 없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전혀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뭐 명단을 보니까 이미 뭐 지난번에 이제 유출을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 출신 총리 가능성을 통한 화합, 지역 화합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딱 호남 지역을 총리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호남 출신을 호남 총리로 딱 이름이 나와 있고 뭐 이래서 그럴듯하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분명하게 가짜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긴 봤는데 내용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이제 캠프에 들어갔던 분들을 막 이렇게 해서 이름만 올려놓은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일종의 페이크 뉴스인데 이것이 지금 남발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이것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이 줍니다. 실질적으로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거고 이 공정한 선택을 막 가로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뭐 테러 얘기도 지금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예. 지금은 황교안 대행이 사실 시계를 만들 때가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서 아주 관계장관들을 부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굉장히 중심을 잡아주는 행위와 이런 정책들을 제시를 해서 사실은 이 사회 안정감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런 페이크 뉴스 때문에 우리가 이 뭔가 선택하는데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뭐 섀도우 내각 네.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바로 인수위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후보가 되는 사람들은 예비 후보만 아니고요. 예비 후보가 아니고 공식 후보가 되는 사람들은 등록하는 사실상 사람들은 등록하는 순간에 섀도우 내각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바로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 인수위가 혼란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가시성, 어떤 정책이라든가 뭐 정책 기조의 가시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섀도우 내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섀도우 내각이 있지만 아무리 인수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검증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지금 현 장관이나 차관들이 일정 부분 갈 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검증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섀도우 내각이라 아니, 해서 검증을 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검증 과정은 이제 국회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내각을 국민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그래서 사람들의 우리가 면면을- 어떤 정책으로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을 이제 제시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탄핵 심판의 결정이 하루 이틀 다가오면서 내일 또 주말 집회 과연 찬반 집회가 어떻게 전개될지 국민들 또 많이 불안해합니다. 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계명대 김관옥 교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